통계 한번 볼까요? 95년, 이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다시 이제 정리한 건데, 95년도 가계 쪽으로 흘러가는 GNI라는 것은 GDP 개념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총액에서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95년에 77.6%였어요. OECD 평균이 77.9% 비슷하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16.6였고 OECD 평균도 16.6 비슷하죠. 2012년 어떻게 되느냐? 가계에서 흘러들어가는 돈이 62.3%로 8.3% 비중이 줄었어요. 비중이. 반면에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23.3%로 6.6% 비중이 늘어났어요.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가계로 선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OECD 평균 보세요. 비슷해요. 추세적으로는 이쪽도 가계 쪽으로 덜 흘러들어가는데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배 이상이나 가계로 돈이 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OECD 평균보다도 몇 배 들어가잖아요. 3배 이상 기업으로 더 흘러 들어가죠. 통일비용과 국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이 꼭 정치 통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겨울에 해가지고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실질같이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103조 원씩 북한에다 돈 쏟아 부어야 돼요. 총액이 2060년까지 들어가는 돈이 실질가치로 4,657조 원 들어갑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계치가 연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보수 적게 들어간다고 한 추계치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계한 건데 한 1조였다고 잡았어요. 1172조 원 돈이 들어간,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합이 안 됐는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돈 많이 쓰고 있죠. 자기네 체제 유지 비용, 갈등 유지 비용으로 그거 빼고요. 통일 한국 재정 전망을 저희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통일 한국 국가 채무가 2016년도 이게 파란 선이 이제 통일됐을 때하고 통일이 안 되고 지금 상태로 계속 분단된 상태로 갔을 때고 국가 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인데요. 처음에 시발처럼 비슷하게 시발이 되죠. 근데 2060년 가면은요 GDP 대비 통일이 안 됐을 때 GDP 대비 168.9% 국가 채무가.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163.9%.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조금 국가 채무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경제가 북한 경제는 뒤에 나옵니다만 연평균 7%가 9%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도 1%포인트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해서 남북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재정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냐. 이제 우리 재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큰 돈, 목돈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재정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디폴트 상태에 나라가 빠지기 때문에 몇십 년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제1원칙이에요. 재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세대 간과 세대 내에 공평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 지금 현 세대가 돈을 많이 쓰고 우리 후손들한테 빚만 잔뜩 물려준다고 하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무분별한 국가 채무 증가는 지혜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아주 엄격하게 해놨어요. 근데 현 여당이 좀 유감스럽게도 매년 추경 편성하고 있어요. 추경 편성 이유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경기가 자꾸 이렇게 하락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부추기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보세요. 10억 원 재정이 투자가 되잖아요. 어느 쪽에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 투자하면 고용이 수명이 창출됐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도로 깔고 그러는데 10명도 창출이 안 돼요. 기계가 다 이러는 거예요. 그나마 고용 창출이 많은 분야가 휴먼 터치, 인간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 복지 분야, 이런 쪽이 고용 창출이 더 됩니다. 이게 똑같이 10억 원을 재정 지출 늘린다 하더라도 옛날만큼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옛날만큼 약수 효과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보장 지출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우리 국가 재정이 386조 4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110조 정도 돈이 사회복지 쪽으로 들어가요. 옛날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계속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국회나 정부가 논의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지출 중에 비교적 고용 친화적인 지출, 똑같은 복지라도 고용을 유발하는 지출, 그 다음에 투자를 유발하는 지출,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갑자기 이렇게 먼 일 당해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그런 긴급한 복지 지출, 그런 쪽에다 우선을 주고 덜 급한 쪽은 조금 순서를 뒤로 미루자. 그래서 고용과 투자와 복지가 성장으로 선순화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의 효율성, 효과성 극대화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가끔 기사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다리를 놨는데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덜 사람들이 다닌다.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국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평가를 통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치단체 자기 있을 때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다리를 넣어야겠다. 그것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자기네 자치단체에 있는 무슨 연구소나 무슨 대학에다 한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을 그런 쪽이다 하니까 감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되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안 나와요. 만들어 놓으면은 경제적 타당성 툭 떨어진 걸로 결과치가 나오죠. 이런 건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투입도 보충성의 원리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 투입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써야 돼요. 규제 완화라든가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실현할 수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믹스 몇 개 규제 완화라든가 재정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효과성이 제일 많은 쪽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적 지출과 사후적 지출이 있는데요. 사후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복지비 중에 있잖아요. 복지비 중에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예방적 지출을 쓰는 돈은 전체 복지비 지출의 한 5%? 몇 퍼센트 안 돼요. 다 사후적으로. 사후 약방문 쪽에다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를 줄게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한다든가 공원에 가서 운동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구축해가지고 매일 공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은 하는 거하고 어르신들 아팠을 때 병원 가서 돈 쓰는데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을 해준다는 거고 비교를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그 학자가 계산한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번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만 그 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